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20번째 절기인 소설인데요. 소설은 첫눈이 내리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마침 어제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시작되었는데요. 추위 대비를 위한 집안 점검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월 22일 금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은 시카고 크리스천 코랄 이용함 지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크리스천 코랄 지휘자 이용함 집사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 시카고 크리스천 코랄 정기 연주회가 곧 다가오는데요. 네. 11번째라고요, 벌써. 네. 네. 정기 연주회는 11번째입니다.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 네,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11월 8일에 6시에 언약장로교회에서 네. 10일의 연주회가 개최됩니다. 아, 시카고 크리스천 코랄에 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시카고 크리스천 코랄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비영리 단체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인원은 총 50명 정도 그렇게 네. 되고 그 중에는 이제 미국 분들도 좀 껴 있으시고 그다음에 한인들을 같이 이렇게 다민족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합창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인이 한 50분 정도 되고 네. 또 미국인 분들이 한 3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미국인 분들은 어떻게 조인하게 되셨어요? 사실 뭐 제가 예전에 있던 합창단이 있었어요. 미국 합창단에 제가 단원으로 있었는데 네. 거기서 같이 노래하던 분들인데 네. 제가 혹시 이런 곡들을 하니까 우리 같이 하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 거의 한 7년 정도 네. 같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습하는 모습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연습한 게 작년 연주. 연주회 네. 장면이군요. 네. 같은 장소였나요? 이번에 네, 하는. 같은 장소입니다. 네.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서도 오래 하실 네, 예정이시죠? 정기 연주 같은 거 이제 준비하시게 되면 연습 기간도 꽤 오래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는 보통 이제 매년 한 해 이제 한 번 연주를 하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겨울을 지나고 3월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9개월 정도를 연습을 하고 연주회를 한 번 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곡 정도 하시나요? 몇 곡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요. 보통 연주가 1시간 반 정도. 네, 1시간 이렇게 반을 소요가 채우는 됩니다. 네. 프로그램으로 네. 준비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다 보면 가족 같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자주 지금 뵙고. 네, 오래되기도 했고요. 네. 제가 또 몇 년간 이렇게 매주 만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사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쵸.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번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번 연주회는요 저희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저희가 네. 영어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1부, 2부, 3부가 있거든요. 저희가 1부, 2부, 3부를 전곡을 다 하게 되면은 2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돼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좀 추려서 이번에는 다 다루긴 하지만 전곡은 하지 않고 네. 1시간 반 정도 저희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도로 딱 채워서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네. 네. 와, 2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러면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짜셔서 무대에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사에 따라서 네. 저희가 이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또 여러 가지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를 담고 있긴 한데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게 그쵸. 공부를 많이 네.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전문적으로. 네.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제외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말씀 그 가사만으로도 이렇게 쭉 이해가 되게끔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그렇군요. 핸델의 메시아 말씀하셨는데 그 무대에 올리는 거는 기독 합창단의 어떤 자랑이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무대 같습니다. 곡 해석과 함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메시아는 오라토리오라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는 사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게
같이 모여 있는 이런 음악의 약간 집대성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고 사실 저희 단원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사실 뭐 교회들에서도 좀 많이 불려지고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많이 불려지고 했는데 사실 이제 교회 성가대라는 특성상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제 막 심도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없던 그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 단원들도 다 한 번씩은 해보신 분들이신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3월부터 지금 9개월 가량 준비를 하면서 좀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가사로도 마찬가지고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이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청중들한테 전달하는데 그런 본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썼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하면서 거듭하면서 계속 느끼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사실 저희 연주도 단순히 저희 오라토리오 메시아 한번 했다 이런 네.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묵상했던 부분들을 저희 관객들도 같이 좀 저희가 그런 점들을 좀 더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핸델의 메시아를 특별하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가 원래는 한 해에 한 번 공연하는 걸로 바뀌고 그 예전에는 1년에 2번씩 연주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연주 한 번 하고 정기 연주회 한 번 하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 연주는 12월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밤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운전하기도 힘드시고 네. 그래서 그러면 가을쯤에 연주회를 한 번 하는 걸로 우리가 바꾸자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좋아하시는 관객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단원들도 좀 크리스마스 연주가 조금 그립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얘기가 또 있어요.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크리스마스 연주를 하는데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성탄을 축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냥 당연히 메시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메시아를 이번에 하자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하게 대표적인 됐습니다. 곡이군요. 대작을 감상하는 객석에게 전달하고 싶은 또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관전 포인트 그리고 네. 특별 연주자나 아니면 게스트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특별 연주자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저희 오케스트라하고 4명의 솔로이스트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네. 오케스트라는 지금 총 22인조 정도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솔로이스트들 1명씩 이렇게 저희가 같이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관전 포인트라기보다는 뭔가 메시아 작품 자체가 예수님의 그런 일대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부터 탄생, 고난, 죽으심, 그다음 부활까지를 전부 담고 있어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잘 소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가사가 정말 100%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가사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은 사실 누구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정말 문자 그대로의 성경 말씀을 저희가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예수님을 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싶으신 네.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죠.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네, 분들도 네. 편안한 마음으로 네, 오셔서 네. 또 들으시면 그 울림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서 저희도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몇 명의 단원이 얼마간의 연습을 하셨는지 또 네. 궁금하고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네, 지금 50명 정도가 이제 같이 연습을 하고 있고 3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면 사실 이제 영어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오래 하셨지만 그리고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신데 노래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연습하기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네.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말 놔두고,
영어로 하냐. 우리말로 번역된 버전들도 있고 한데 그쵸. 왜 영어로 하냐.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곡이 쓰여진 그대로를 연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어로 연주하는 거라고 네. 저는 원곡 이제 그대로.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그 가사 작곡가 곡을 쓸 때 가사나 자기가 음악을 이렇게 입힐 때 그런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음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번역된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좀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원곡 그대로 이게 원 그 가사 그대로 연주하는 거를 저는 사실 이제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어떤 언어든 간에 어떤 수준의 음악이든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뭐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은 다 쓰시는 거니까 네 그런 점 저희는 그냥 저 열심히 찬양 연습하고 네. 그리고 저희 연주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카고 코랄의 연주자시잖아요. 지휘자, 지휘자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휘자로 지금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점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조금 네, 있을까요? 네. 저는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지휘를 오랫동안 7년, 8년 동안 하고 네. 있는데 그래도 이 부족한 지휘자를 또 잘 믿고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사실 시카고 크리스찬 코랄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 많이 발전하고요. 그리고 단원들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정말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들을 제가 성장을 보면서 함께 보면서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네. 감회가 새롭고 늘 연습할 때마다 새롭고 정말 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좀 큽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날짜랑 시간, 장소 알려주세요. 네, 12월 8일 6시에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에서 시카고 크리스찬 코랄 11회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와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월 8일 6시고 따로 티켓이 필요하나요? 티켓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시카고 글램뷰에 있죠. 시카고 네. 언약 장로교회로 가시면 되고 네. 끝으로 저희 시카고 동포분들께 초청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3월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 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저희 합창단과 함께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의 감동이 좀 생기신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새 단원 홍보도 해주셨어요? 네, 새 단원 홍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5일 발행되는 시카고 한국일보 오늘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의 자긍심, 시카고 한국일보.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메디케어 12월 7일, 오바마케어 12월 15일 1차 마감, 가입 기간을 엄수하세요. 메디케어를 신청합니까? 오바마케어를 신청하십니까? 개인과 사업체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어렵고 복잡한 미국 건강보험, 보다 많은 플랜, 보다 넓은 지역,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박상화 보험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847-630-2646 박상아 종합보험. 이창환 변호사. 영주권, 시민권 신청, 비이민 비자, 이민 소송. 이민법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답. 20년 넘게 쌓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이창환 변호사. 847-375-9620 2454 댐서 스트리트 310호 데스플랜스에 위치합니다.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시카고를 포함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소통,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정보 제공, 방송을 통해 고단하고 지친 이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합니다.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본방, 오후 9시에 재방송됩니다. 아울러 시카고 윈TV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출연 및 후원에 관한 문의는 224-283-8200 TV 제작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동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 오늘 전문가 코너에는 드폴대 경제학과 이진만 교수님이 부동산에 관한 유용한 이야기 들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득볼대학생 이진만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은요, 이번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면서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궁금한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요약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보통 매달 일리노이 리얼터랑 같이 데이터를 모아서 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달 거래량이나 가격을 봤을 때 네. 많은 변화는 없지만 그것도 좀 특이한 변화가 지금 감지되기 시작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공급 물량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고 약간 경쟁이 심한 마켓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물건이 많이 나와야지 조금 가격이 그렇죠. 떨어질 텐데요. 네,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래량과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관해서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마켓이다 보니까 값은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면 네. 공급되는 수량이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네. 1.9%가 거래량이 한 1.9% 상승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증가했고, 특히 이제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는 1.7%인데 시티 오브 시카고 같은 경우, 특히 네. 시카고 시 같은 경우는 한 3.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료화면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네. 부동산 시장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를 집으로는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이자율. 예전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3년 4년 전에만 해도 한 2.7% 3% 했던 네, 이자율이 네. 지금 갑자기 6%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부담이, 심리적인 부담이 올라갔고, 특히 이제 맞아요. 거의 7.8%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 이자율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한 데서 나오는 어떤 이자율의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 같은 경우는 한 6.43%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7.62%. 네, 조금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간 거죠. 네. 사실 1%도 꽤 큰 거거든요. 사실 그럼요. 이게. 큰 돈을 이제 빌리게 그렇죠. 이게 되니까. 30년을 기준으로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는 그거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유가. 많지는 않지만 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 다른 미국의 다른 마켓들은 조금 슬로우다운하는 것 같지만 시카고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서 좀 레깅이 있는 그런 마켓이다 보니까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7.2%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그러네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 시 같은 경우는 네.
9.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 증가했다는 거는 1년에 굉장히 지금 마켓이 크게. 타이트하다는 네, 얘기고 네. 그다음에 액티비티도 올라가지만 마켓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값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은 늘리고 규제를 좀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차기 트럼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인벤토리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갔어요. 네. 인벤토리 올라가고 그 세일즈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리스팅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자율은 낮아지면서 지금 좀 많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카고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인벤토리가 다른 시장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10%가 감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리스팅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또 그 세일도 많아졌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그 리스팅이 늘면서도 인벤토리 작았다는 건 그만큼 타이트한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택 공급이 너무나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트럼프의 정책이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물론 이제 바이든 정책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바이든의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그 수요를 중시하는 정책을 많이 썼어요. 특히 이제 뭐 그 어포러빌리티 쪽에서 주택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요의 측면에서 그 약간 그 렌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아니면은 그 로인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원하는 정책들을 네. 많이 쓰고 그런 정책을 했었는데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급이 지금 그렇죠. 문제가 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책은 또 이제 바로 바뀌었어요. 또 이제 완전히 그 바이든의 정책의 어떤 그 로우 인컴이나 아니면은 렌탈 프로퍼리의 그런 정책들이 이제는 공급 위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현재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뭐 연방 정부에서 갖고 있는 땅을 풀어가지고 네. 공급을 늘리겠다. 음. 그래서 뭐 프리덤 시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네, 프리덤 네. 시리라는 그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예 그냥 우리 한국의 신도시 같이 네. 연방 정부에서 갖고 있는 큰 땅들을 주고 그 땅에서 나온 또 땅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 네. 그런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디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조닝이나 이런 것들 있죠. 왜 지금 현재 시카고시도 마찬가지고 많이 서버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만들었던 그 조닝 그 레귤레이션 때문에 새로운 주택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만약에 그 리디벨롭먼트 굉장히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 미국의 그 공급 쪽에 주택 공급 쪽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에서 보면은 앞으로 그 트럼프 정권은 아마 그 디레귤레이션을 통해서 그 시나 이런데 그 리디벨롭먼트를 강조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24년 이후에 이제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전략은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 공급 정책이 네. 과연 얼마만큼 네.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메가시를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디레귤레이션을 한다고 모든 그 주택의 어떤 그 법은 지방 정부가 많이 달려 있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이제 그 연방 정부가 쓴 정책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카고나 특히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는 그 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거의. 네. 왜냐하면은 그 레귤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작은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은 공급 쪽에 그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또 이제 바이든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그 로우 인컴 패밀리나 아니면은 렌탈 프로퍼티에 대한 그런 그 레귤레이션을 많이 파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자를 낮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카고랑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공급은 한정이 돼 있고 네.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가는 그런 그다음에 그동안 한 3년 동안에 대기했던 수요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이번에 시카고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인데 그 대기 수요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이게 경쟁이 심한 마켓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물론 좋죠. 왜냐하면 네, 그쵸. 그 주택값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문제는 주택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이게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그런 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비싼 주택이 나오면서 그 밑에 있던
중간 계층의 어떤 수요자들이 올라가고 이런 그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순환이 좀 힘들지 않겠냐. 일리노이나 시카고 같은 경우는 값은 올라가지만 그 거래량도 좀 옛날같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켓의 어떤 그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떨어지는 마켓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할 때 그 위험 관리나 고려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지금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택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에서 하겠지만 그 관세 정책이나 네, 그러니까 외국의 그렇죠. 관세를 매기는 네.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원자재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수입해서 들어오는 제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세로 인해서 그 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비용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또 그 세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불안전성 그다음에 그 오일 프라이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앞으로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니까 네. 그 전반적인 경제적인 여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위험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 좀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 요소가 없고 네. 특히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이자율을 낮는 정책을 하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거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위험 요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전문가분들하고 좀 상담 지속적으로 하고 정보도 지속적으로 좀 수집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나오는 그 통계자를 이용해서 그 시장의 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 10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바뀌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보시려면은 네. 그 매달 발행되는 그런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서 네. 아마 투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카고 동포분들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투자 자료를 같이 보실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웹사이트를 제가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네. 그 일리노이 리얼터에 보면은 저희 두폴 대학교랑 일리노이 리얼터 어소시에이션이랑 같이 거의 협업해가지고 네. 데이터랑 그 폴캐스팅 마드를 만들어서 제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개월 정도 예측 마드를 보내드리니까 네. 거기 보시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예. 네.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면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과 금리도 아무래도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금리인데 네. 이제 과연 이제 금리가 트럼프 정권이 생각할 만큼 내려가느냐 네. 그게 문제인데 뭐 제롬 파월이랑 트럼프랑의 어떤 그런 그 관계가 요즘에 아직까지도 뭐 사람들 얘기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그 현재로서는 그 인플레이션 그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듯이 뭐 4번 5번 정도의 이자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네.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2번에서 3번 정도 내려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자율이 많이 내려가지 않겠지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또 내정자 중에 그 허드 내정자 특히 네. 디파트먼트 오브 하우징 앤 얼반 디벨롭먼트에 있는 허드가 지금 벤 칼슨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그게 파이널하지는 안 됐지만 그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트럼프 1에 있던 정책들이 그대로 또 트럼프 2에도 그렇죠. 시즌에 투에도 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서브시디 같은 걸 많이 줄이고 뭐 디벨롭먼트 쪽이 많이 하게 된다면은 네. 투자하게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량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면은 여러 가지 베니핏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측할 수 있는 2025년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간의 차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책 자체가 공급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이랑 공급이 덜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시카고나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연방 정부 갖고 있던 땅들을 다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카고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뭐 땅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서부 쪽에 있는 그 연방 정부 땅이 많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땅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10 big city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중에 아마 그 플랜에서는 일리노이는 빠져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트럼프의 그 공급 정책에서는 약간 소외되는 지역이 일리노이 네. 지역일 것 같지만 이 간접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네. 뭐 그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많은 그 레귤레이션 때문에 네. 그 지체됐던 그런 공급이 풀리게 되면은 네. 근데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그 시장 활성화가 되니까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트럼프의 그 정책에 수혜를 받을 만한 그 도시 10이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근데 문제는 그런 네. 도시들이 사실은 네, 도시들이 그 있을까요? 큰 메트로폴리탄은 아니고 네바다니 뭐 이런 데 있죠. 왜?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동네여 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 과연 수혜자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필요한 뭐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그쵸. 뭐 샌프란시스코나 맞아요. 네. 이런 데가 사실은 어떤 그런 인구 공급이 밀집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역이니까. 네. 그런 도시들이 아니고 그 외 도시계에서 한다면은 뭐 정책에 오히려 효과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투자 앞두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조언해 주신다면 내년에 어떤 곳에 그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그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그 부동산 시장이 지금 커머셜 쪽이거든요. 네. 상업 부동산 쪽이가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비드를 통해서 많이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냈고 그다음에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 커머셜 쪽에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이자율도 좀 정책을 쓰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뭐 전염 넘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또 그 출퇴근을 장려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오피스 수요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커머셜 쪽에 비즈니스가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커머셜 프로퍼티의 인베스트먼트가 올해부터는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택에 많은 그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 기존의 주택에 하는 레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서 좀 덜 지금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고요. 네, 교수님 한 달에 한 번 그 나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혹시 나오셨나요? 11월 달 거 나왔나요? 이게 11월 달까지 이게 12월 달 지금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정책이. 예. 이 부분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저희들이 11월 초에 일단 그 네. 데이터를 MLS 데이터를 받아요. 네.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리얼터에서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한 20일 정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저께 사실은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리얼터 그 웹사이트를 가보시면은 네. 그 일리노이 리얼터 웹사이트 가보시면은 저희가 발표한 데이터랑 그다음에 그 폴캐스트 같은 거 다 자세히 들어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도 그 예, 다 들어가 내용이라는 있습니다. 것이죠? 예.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잦은 소변을 참기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요.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의사 박정호 선생님이 알려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여성분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호소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너무 불편한 일상생활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루가 괴롭다라고 느끼는 그런 질병입니다. 뭐냐? 소변 문제. 네, 바로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입니다.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연세 있으시고 특히 여성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꼭 느낄 거고 그리고 지금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소변이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고 화장실을 빨리 찾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요.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은 진짜 심하면 30분마다 또는 1시간마다는 쉬어서 화장실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자다가 자꾸 소변을 보게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7시간, 8시간 충분히 푹 주무셔야 되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깨서 많으면 뭐 3번에서 5번씩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이 들었다가 깊은 잠에 못 들고 다시 또 깨서 완전히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야간요는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수면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 치매도 생기는 거 연구 결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낮뿐만 아니라 결국 내 뇌의 노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 소변 문제 과연 원인은 뭐고 해결 방법은 무엇일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방광, 이건 남녀 다 동일해요. 방광은 골반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장기인데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대장도 있고 대장 중에서도 직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간도 있고
그 더 위에는 이제 폐가 있죠. 물론 폐는 횡격막이라는 아주 강력한 우리 호흡을 위한 그 가림막으로 막혀 있어서 더 내려올 일은 없는데 이 위와 소장 대장은 상당히 늘어질 수가 있어요. 늘어진다는 개념이 뭐냐? 이 안에 풍선이 있는 거예요. 이 시청자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배가 볼록하다. 가스가 자꾸 찬다. 배가 차다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 물론 이제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뭐 어떤 걸 먹던지 어떻게 생활을 하고 뭐 찬물을 먹던 간에 장기가 제대로 제 위치에 복막에 걸려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또 배가 냉해질수록 그리고 복부가 이렇게 자꾸 팽만해 압력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어디를 누르냐? 방광을 누르게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방광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방광에 조금만 오줌이 차도 쉽게 마려워지게 되겠죠. 과민성 방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나이도 50대, 60대 이렇게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방광만 누를 뿐만 아니라 우리 골반 바닥을 이루는 골반 저근육 또는 골반 바닥 근육이 늘어지게 돼요. 이 골반 바닥 근육은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비뇨생식기와 항문을 지탱하고 있는 일종의 그물 같은 조직인데요. 뭐 여러 가지 근육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양이 한 육각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약화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방광이 더 내려앉고 그 다음에 요도가 더 짧아지고 오줌이 좀 찼는데 바로 지금 화장실을 못 찾게 되면은 참다가 이게 방광 관략근도 약해지니까 골반저 근육이 약하면 관략근도 약해지니까 세게 되겠죠. 큰일 납니다. 바로 요실금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제 원인은 찾았어요. 위에 있는 장기들이 늘어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고 결과적으로는 골반 바닥 근육도 약화돼서 늘어지게 되니까 잘 잡아주질 못하고 결국은 세게 된다. 자, 이거의 원인은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듯이 복부가 차가워지는 게 원인입니다. 복부가 차가워진다는 거는 장기로 혈액이 잘 가질 못해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장기의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근육도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젊은 여성분들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매일 얼음을 먹고 있죠. 그리고 배를 내놓고 다니죠. 자꾸 차갑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50대 되면 제 얘기가 와닿을 겁니다. 가뜩이나 그냥 가만히 놔둬도 배는 점점 냉해지는데 자꾸 이렇게 찬 걸 먹게 되면 더 차가워져요. 그리고 이 여성들은 또 이 방광뿐만 아니라 자궁도 있잖아요. 생리 문제가 다 복부가 냉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배를 차게 하면 안 된다. 찬 음료 마시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예더런들은 다 아셔요.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찬바닥에 그냥 앉지 못하게 했어요. 왜? 아이를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장기인 자궁이 있으니까. 근데 방광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배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실제로 야간요도 뭐 3번 이상씩 있고 가끔 요실금도 생겨서 너무 두려운데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도 그때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다지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핫팩을 대라고 합니다. 한여름이 아니고서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10분, 15분씩 배에다 핫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찬물 끊어야겠죠.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지 않게 밀가루 음식 같은 것도 먹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한의원에 오면은 복부에 많이 이제 침을 놓게 돼요. 많은 침을 넣어서 많이 넣을수록 좋거든요. 침을 왜 이렇게 많이 나요? 할 정도로 배에다가 침을 놓으면은 복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속에 있는 장기들이 움직이면서 장도 복벽에 매달리는 게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정도가 심하면 이제 많이 놀라실 분도 있겠지만 골반 바닥 근육에 약침을 시술을 하기도 해요. 그 부위에 어떻게 약침을 놔요? 할 텐데 전혀 민망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팬티, 속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그 팬티 가쪽 라인에 따라서 골반 바닥 근육을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2포인트씩.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재 중에서도 우리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한방에서 얘기하는 양기를 보호하는 약재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인삼 얘기를 하는데 인삼은 엄밀히 얘기하면 양기를 보호하는 약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약재 중에는 이제 계피가 있습니다. 계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신양을 보호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계피가 있고 익진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익진은 또 설사에도 쓰는데 설사나 야간요, 그다음에 요실금 이런 때 아랫배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뜨거운 성질, 따뜻한 성질의 약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약재가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재들이고요. 결국은 이 이론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포커싱이 있는 거니까 소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배를 따뜻하게 하시고 배를 자꾸 문질러주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침도 맞고 온열 치료도 자꾸 해주시고요. 심하면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골반 바닥에 약침 시술을 통해서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해주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이제 케겔 운동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세요. 배가 냉하면 결국 소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한인정신건강협의회 김혜노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네, 윈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인정신건강협회 카와 김혜노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인정신건강협의회 카와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네. 단체인가요? 네, 저희 단체는 아마 이제 시카고에 계시는 한인분들은 또 많이 알고 네, 계실 거예요. 네.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니까. 예, 말씀을 네. 드려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그 한인 커뮤니티에 어떤 정신건강 증진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이제 민간 단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한 설립되셨군요. 7월, 네, 설립에 네. 몇 분이 이제 김용옥 박사님이 지금도 회장님이시죠. 네. 네, 하고 몇 분이 뜻을 모아서 정말 이 한인 지역에 그때만 해도 그 전문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제 한국어가 가능하신 정신과 의사라든지 상담가 분들을 찾는 것 그리고 리소스를 찾기가 한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빨리 편하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설립이 돼서요. 지금 이제 다양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네. 정신건강 예방이라든지 또 교육 또 그 이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또 건강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 관심사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웹사이트 kawahelp.org라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담가들의 이제 관련된 정보들이 쭉 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 가서 웹페이지를 이제 방문을 하시면은 이력들을 좀 그렇죠. 보고. 어느 지역에 네. 어떤 상담가가 어떤 있고 전문이신지 맞아요. 네. 또 보험을 어떤 거를 받으시는지 네. 내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2017년에 설립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네네. 지금은 솔직히 정신 그 질환하면은 본인을 위해서도 감기 걸렸으면 병원에 네. 가듯이 많이 네. 찾으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오픈해서 오시는 네. 그 수가 좀 더 적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뭐 어느 지역이나 이 한인 커뮤니티가 되게 작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회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고 싶으셔도 이제 너무, 선뜻 네, 그렇죠. 거리고. 이렇게 오시지 못하시고 네. 또 인식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네, 많이 있다 네. 보니까는 진짜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진짜 발로 뛰면서 또 뭐 단체, 교회 네. 또 이런 방송국들에 열심히 찾아가서 카와를 소개를 하고 저희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저희가 다 지금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재능 기부하고 그래서 이런 단체입니다라는 것이 정말 열심히 같이 보도분들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7년이 지난 지금은 네, 그 네. 예전보다 직접 찾아오시고 상담받으시는 분들의 수는 많이 늘었나요? 지금은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적에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건강에 대한 그 이해와 인식은 많이 바뀌신 부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세미나에 많은 그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문의를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상담가를 찾아야 되는지 그런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으신 부분에서 변화된 부분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아기 낳고 하면 산후 우울증에 관해서 네. 일반적이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갱년기라든가 이렇게 네, 호르몬의 네. 변화 네. 이래서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때 네. 이제는 정말 네. 카와를 찾아가서 네,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가를 좀 찾으시기 편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제 정보 도움을 자료들을 주시는군요. 공유해 주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네네. 게요. 이제 좀
거기가 상담센터죠? 이러면서 네네, 그렇죠. 네, 네, 예약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어포인트먼트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네네. 연락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네네.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시카고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 건강 문제는 어떤 양상을 좀 보이나요? 네, 사실 뭐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이민 사회 또 한인 사회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또 이민을 오셔가지고 문화 적응이라든지 또 이제 여기다 태어난 자녀, 어머님, 부모님들은 1세대 또 자녀들은 2세대에서 오는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직장 생활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그쵸. 그런 우울한 네. 사실 어떤 특정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을 겪고 또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전에는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했을 적에는 어떤 질환적인 측면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네. 우울증은 이런 겁니다. 뭐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워크숍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시고 정신 건강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으셔서 이제는 그 포커스가 자신한테 많이 좀 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고 네. 내가 편안해야 또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고 가족이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주니까 뭐 자기 관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도 관계에 있어서 편안한 관계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 그런 부분에 삶의 어떤 질을 높이고 네.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카와 상담 프로그램이 네. 있던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은 오늘은 사실 또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네, 부분이 네. 뭐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컨퍼런스라든지 이제 그런 워크숍을 주 활동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워크숍이나 어떤 컨퍼런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 카와만의 또 독특한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2부 순서로 저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요. 어떨 때는 이제 토픽별로 거의 이렇게 나누어져서 요번에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나는 조금 이런 그룹에 조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하셔서 조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그룹 나눔에서 좀 전에 들은 강의, 네. 워크숍을 같이 함께 프로세스하는 시간을 전문 상담가분들께서 네. 진행을 해주세요. 좀 더 자세하고 그렇죠. 좀 자기 케이스에 자기 얘기를 맞게. 그렇죠. 네,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룹 테라피는 아니지만 조금 안전하고 편안한 그 소규모? 공간에서 네. 네, 서로 좀 공감을 또 나누시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정신건강 문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고 네, 또 네. 이미 많이 적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냥 평상시에 그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게 되어 있지가 않으면은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쳤을 적에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더 배로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나만에 맞는 어떻게 해소법. 하면 그렇죠. 네. 해소법, 대처법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고 찾아서. 또 그렇죠. 좋은 네. 습관을 그냥 뭐 크게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내가 요번에는 이런 습관을 조금 개선을 해서 이제 그게 먹는 거가 될 수가 있고 또 운동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사람 관계에서 오는 것도 네.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수다도 되게 중요하대요. 맞아요. 여자들의 수다가 정신 그 건강에 큰 도움을 그렇죠. 준다는 이야기를 맞아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저희 상담가들도 가끔 네. 수다 테라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제가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네. 가서 자기 얘기를 좀 하고 네. 나누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생각 없이 그쵸. 그냥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릴렉스하면서 네.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럼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또 한인 정신 건강을 위한 컨퍼런스 이번에 네.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주제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제가 행복을 만드는 레시피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제목이 이제 딱 들으시면 아니 무슨 요리를 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음식을 누구든지 간에 나만의 똑같은 재료가 있어도 나만의 그런 특별한 맛을 내는 그 네, 레시피가 손맛.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같은 재료라도
이렇게 만드느냐 저렇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저희가 이번에는 그 행복을 만드는 레시피라는 그 주제로요. 나만의 그렇다면 행복 레시피는 무엇이 있을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근데 막연하게 그냥 조금 막연해요. 그렇죠. 네. 막연하게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맛보기 조금 네,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전문가이신 어떤 그 박난수 교수님이세요. 교수님께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 행복의 요소라는 것이 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리소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서 적용하고 배울 수 있을지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세요. 아, 그렇군요. 어떤 네. 분들이 꼭 들으면 좋을까요? 사실 뭐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오셔서 내가 조금 이제 삶의 균형을 맞추고 좀 나를 좀 잘 관리를 하고 싶고 또 정신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한국어로 진행이 되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동시통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어권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도 또 영어 그룹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또 부모님들 성인 자녀 또라든지 주변에 2세 분들을 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시면 같이 권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벌써 7회차예요. 이런 세미나 하신 지. 네. 매해 이렇게 진행해 오고 계신데 네. 어떤 점들이 좀 가장 보람되나요? 지나고 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할 적에는 강의가 끝났는데도 안 가세요. 안 가시고 저희 상담가 선생님들 만나 강의하신 뵙고 분들을 이야기하고 한 분 한 싶어서. 분 해서 네네. 그 강의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네, 게 네. 너무 그 한국어로 이 미국 이민 사회에서 한국어로 이런 유익한 네.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힐링이 된다라는 네.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런 상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변화가 돼서 내가 조금 이제 용기를 내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많이 해주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끝나면 항상 또 서베이를 하거든요. 네. 어떠셨냐, 뭐 좋은 점이 어떤 게 마음에 네. 드냐면은 꼼꼼히 거기다가 항상 너무 감사하다고, 네 이렇게 하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는 것들이 그런 유익하셨다, 도움이 됐다, 그런 것들이 가장 저희로서는 보람된 것 같아요. 진심된 메시지 예. 받을 때 그러실 네.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에서 네.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이런 세미나나 네. 이런 것들이 열린다고 하면 꼭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듣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회도 맞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한 후에 이제 네. 시카고에서 거주하는 상담을 필요하는 동포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직접적인 효과나 결과를 좀 느낄 수 있었나요? 사실 이제 아까 조금 비슷한 이제 부분인데요. 네네. 이제 참여를 하고 나셔서 본인에 대한 좀 이제 마음이 힘들 적에는 막 주변 사람을 블레임한다든지 환경을 탓한다든지 그리고 때로는 원인을 몰라요. 나는 힘든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좀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자신이 객관적으로 들여다서 보니까는 또 상대방의 좀 이해도가 또 높아지고 그쵸.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인식의 변화가 제일 크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신 건강 세미나 하시다 보면 트렌드가 또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요즘의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는 뭐 어떤 정신 건강의 질환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네.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행복의 가치라든지 성공의 가치는 다 다르잖아요. 자기 만족이죠. 그렇죠. 네. 이게 뭐 단순히 물질이 많은다고 해서 행복한 거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네.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삶은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은 힘듦에 어쩔 적에는 이게 오고 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어떤 행복의 원천을 찾는 거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싶어 하고 나의 강점이 뭐고 어떤 내 긍정적인 어떤 경험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풀어낼 또 수 풀어낼 수 있을지. 있을까에 많이 네.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같은 네.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또 대처해 나가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크게 네. 이제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 나와주시는 또 그 강사님들이 네, 네. 3분이나 된다고요. 맞아요. 네, 소개 좀 네. 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 박난숙 교수님이신데요. 웨비나 주제 강의를 이제 맡아주실 건데요. 지금 현재 미시건 대학교에서 교수님이시자 또 심리학자로 계시는데요. 정말 이 이제 긍정 심리학에 포커싱을 맞추셔서 연구를 오래 하시고 또 강의를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사실 한국 분들한테는 현재 많이 알려지시지는 네.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귀한 분이시고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박지윤, 제임팩 강사님이신데요. 이제 뉴욕에서 현재 그 라이프 코칭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이제 본인이 그 행동과학을 공부하셨고 그 경험과 또 증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한국 분들에게는 이 라이프 코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해요. 생소하실 네네. 거예요. 네. 이렇게 얼핏 들으면 뭔가 이해는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떤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오셔서 그 부분을 이게 무엇인지를 저희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이게 어떤 또 상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일단 라이프 코칭은 어떤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본인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현재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삶의 어떤 전반적인 과거부터 이렇게 들여다보고 증상적인 측면을 다룬다면 이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강점 또 자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갖고 나가고 이루어 가실지에 좀 포커싱을 주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아무래도 그날? 전문가이신 네. 그분께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기대가 돼요. 네, 마지막 한 분 누구시죠? 마지막 한 분은 로리 킴 선생님이라고 네. 저희 보드 멤버신데요. 이제 그날 사실은 강의도 있지만 저희 Q&A 시간 때 호스트로서 또 상담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일반 분들 입장에서 겪으시는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네. 또 그런 질문들을 잘 풀어내셔서 좀 계시는 저희 그 교수님하고 또 라이프 코치님, 강사분들하고 좀 대화를 네. 이끌어 가실 예정이십니다. 그렇군요. 정신건강이란 문제가 요즘 사회는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그렇죠. 올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상담사님이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1차로 네. 자가 치료법 있다면 네,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팁을 네. 주시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치료법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좀 치료법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자기 관리 네. 이제로 조금 초점을 맞추자면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치료를 잘 하려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디에 있고 어떤 증상을 그러니까 명확한 그분의 상태를 아는 게 사실은 첫 스텝이거든요. 나 스스로를 그렇죠. 아는 것. 그러니까 네. 그 뭐 첫 스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기가 흐릿하면. 인식이 안 되어 네. 있고 알지를 못하고 한다면은 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넥스트 접근을 스텝을 갈 할 수가 수가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자기의 어떤 감정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잘 인지하시고 또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를 지금 느끼는 거는 내가 좀 힘이 드는구나. 내가 조금 이제는 나를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사인으로 조금 받아들이셔서 또 자가 치료를 하신다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니까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뭐 또 폭식을 하신다든지, 또 다른 부분에 또 도박을 하신다든지 네. 이렇게 흘러가면 안 이제 되겠죠.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뭔가 하고 나서 잘했다 싶은 것들을 하라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네.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네. 나만의 그런 방법을 네. 찾으시는 게 굉장히 그쵸. 코어핑 스킬이라고 하죠. 대처 네. 능력을 키우고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순간의 어떤 그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그렇죠. 하지 말고 네, 지금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하시는 것 중에 좀 네. 기억에 남는 네.
기억이 남아서 좋은 해결책을 주셨던 예가 네.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정말 해결책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쵸. 사실은 저희가 저희 역할이 또 이제 해결책을 드린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내담자분이 어떤 이제 힘듦을 갖고 오셨을 적에 정말 이제 저희는 이제 여정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여행을 떠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즉시적인 답을 드리는 것보다 상담은 사실 이제 롱텀 이제 골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을 내서 서로 이제 자신을 좀 탐구하고 네. 또 그 문제의 어떤 즉각적인 어떤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을 알아가시면서 어떤 그런 그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또 본인이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그런 변화를 함께 노력하면서 가꾸어 나가면서 그 여정을 떠나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컨퍼런스 시간과 날짜 그리고 네. 어떻게 조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요번에 카와에서 안내해드리는 행복을 만드는 레시피는 12월 8일 네. 썬데이 저녁 중부 시간으로 저녁 6시예요. 네. 6시에 조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멤버로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초에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또 지금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웹사이트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딜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네.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맞습니다. 거죠. 큰일 날 네, 뻔했네요. 그쵸? 어디로 찾아가셔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날 네, 뻔했네요. 네. 네, 온라인으로 웨비나와 또 그런 소그룹 네. 나눔 세션이 다 진행이 됩니다. 카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자세한 내용 어떻게 조인하는지 그럼요. 온라인 그 네. 상황이 그 정보가 나와 있겠죠? 네, kawahelp.org로 가시면요 네. 등록 폼을 클릭을 하시면 다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초청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윈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도 너무 열심히 살아오시고 노력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제 새해 곧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 레시피를 가지고 또 한 해를 건강하고 밝게 희망차게 꾸려가실지 카와와 함께 만나서 재미있게 요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행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11시 생방송을 놓치셨다면 오늘 밤 9시 생방송 시카고 지금 재방송을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